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8장 화폐 수요와 금융정책에서요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의 발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의 발전 요거요.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은 이렇게 MV는 PY 여기서 결정되고요. 화폐 수요를 좀 케인즈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 Y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케인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예비적 동기도 있고요. 근데 그건 규모도 작고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지금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키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거기 나와 있는 보몰의 재고 이론 이렇게 재고 이론 재고자산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을요 조금 더 발전시킨 게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보몰의 재고 이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몰의 재고 이론. 자, 우선 개요를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케인즈는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정했지만 실제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몰의 재고 자산 이론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이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아니, 사람들이 왜 보몰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화폐를 보유합니까? 라고 하면요. 화폐도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돈은 계속 매일매일 써야 되잖아. 쓸 때마다 바로바로 내가 조금씩 빼서 쓰기에는 좀 약간 수수료가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인출해 가지고 자기가 키핑하고 있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기업이 재고를 보유하는 거와 같이 재고 보유와 같이 왜 재고를 보유합니까? 기업이? 그치, 고객이 와서 물건 있어요 했는데 아이고 없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고객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요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재고를 고객들이 더 올 수 있잖아. 보유하는 거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폐도 하나의 재고를 보유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폐도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수입과 지출 간에 내가 돈을 버는 거와 수입과 지출 간에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합니다. 시간적인 격차가 발생하니까 격차가 발생해서 내가 화폐를 일정 시간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보몰은 화폐를 일종의 어떤 재고를 보유하는 것 같이 내가 화폐를 보유합니다. 화폐를 이렇게 보유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에 따른 편익이 있어. 보유에 따른 편익이 있고요. 그리고 보유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화폐를 보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만약에 거기 보세요. 맨 마지막 째줄에 화폐 보유에 따른 편익이 크면 어떻게 돼요?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요. 비용이 크면 화폐 보유를 줄일 거야. 그래서 요게 같아지는 수준에서 적정이 최적입니다. 적정 화폐 보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도 한번 잘 봐주세요. 수평축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직축이 이제 화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가 화폐를 N만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화폐를 조금씩 써.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N만큼 일단 쭉 해서 돈을 다 써. 화폐가 없어. 그 은행 가가지고 다시 화폐를 인출하고 그 다음 쭉 쓰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화폐를 얼마나 보유합니까 하면 요거의 절반만큼을 화폐로 이렇게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모형을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 요거를 볼게요. 2번 가정. 자, 가정은 별거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개인들은 소득, 명목소득입니다. P 곱하기 Y니까 이거를 채권으로 수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PY라는 명목소득을 가지고 내가 채권을 수취하게 돼요. 요거만큼 채권으로 보유하게 돼요. 채권을 수취하게 되고 같은 금액만큼. 그 다음 2번 볼까요? 자, 매번 M원을 화폐로 교환하게 됩니다. M만큼을 화폐로 교환하게 됩니다. M만큼을 화폐로 교환합니다. 그래서 화폐로 교환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중에 균일하게 지출합니다. 자, 여러분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화폐로 교환을 해서 화폐로 보유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거기 보시면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채권을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자 수익을 포기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채권을 화폐로 교환을 할 때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채권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요만큼 수취할 때 수수료,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4번. 명목 거래 비용은 PB1만큼 일정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거래하는 데 있어서 PB만큼의 거래 비용의 수수료라 할게요. 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수수료가 B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명목 수수료 하면 P 곱하기 B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P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화폐 보유에 따른 비용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3번. 화폐를 보유합니다. 내가 보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이 있는 거야. 하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내가 이자 수익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화폐 보유에 따른 이자 손실, 화폐 보유의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요. 기회 비용. 여기서 말하는 기회 비용은 다시 정리하는데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래 비용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을까요? 거기 한번 암기하지 마세요.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 생각하는 흐름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짝 보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화폐를 평균 이렇게 보유한다고 그랬죠. 평균적으로 요만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M을 2로 나눈 만큼 평균적으로 보유하고요. 거기다가 이자율을 곱해요. 요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평균적으로 화폐를 이만큼 보유하는데 이자 수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더하기 거래비용은요. 몇 번 너 거래했어? 근데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얼마야?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써. 근데 갈 때마다 50만 원 인출한다 할게요. 근데 한 번 인출할 때 1,000원이라 할게요. 수수료가. 그러면 두 번 인출하면 2,000원이 드는 거지. 만약에 내가 10만 원씩 인출을 해가지고요. 은행에 갈 때마다 10만 원씩 빼. 그럼 한 달 동안 100만 원 써야 되니까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럼 수수료가 1,000원이면 1,000 곱하기 10번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은 몇 번 거래를 합니까? 여기 PY라는 거만큼 명목소득에다가 야, 너 몇 번 돈을 빼냐?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거래 횟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PB, 여기다 그냥 P 넣을게요. 거래 횟수 얼마, 수수료 한 번 할 때 얼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화폐 보유에 따른 총 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C 이렇게 씁시다. 여러분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거 잘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밑에 우리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화폐를 얼마나 보유할까 할 때 보유 관련된 비용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M이면 M에 초점 맞추세요. 지금 M이 수평축에 있는데 M이 기준이 되는데 요건 2분의 R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2분의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회비용은 2분의 R 자, 이렇게 해서 좀 볼게요. 2분의 R M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이게 기회비용이야. 거래비용은 M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삼각선 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M분의 이렇게요. P의 제곱 YB N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한 값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합한 값이 생기게 되면 이게 총 비용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화폐 수요, 적정 화폐 보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요 미분하면 돼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극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비용을 M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미분하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시면 자, 이걸 미분하면 이게 M으로 미분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 여기 뭐 M이라고 써야겠네. 이렇게 C를 M으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R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더하기 자, M으로 미분하니까 이건 M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내려가고요. 마이너스 2로 빼줘요. 그리고 PY에다가 M의 마이너스 2로 빼주고 PB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식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해서 얘가 빵이 될 때 요거를 찾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최저 M 스타를 결정한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M 스타는 요걸 빵으로 놓고 M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P 밖으로 빠지고 우리 책에 거기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밑에 나와 있듯이 P가 1이라고 간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P가 자꾸 걸리적거리면 빼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2B Y분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 이렇게요. 원래는 그냥 2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보유하는 거 아까 2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밑에 음영 처리된 거 보시면 평균 해서 2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2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P랑 2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매번 M만큼 인출해서 균등하게 지출하게 되면 일정 시점에서 평균 화폐를 얼마나 보유합니까? 하면 M을 2로 나눈 값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시사점을 간단히 몇 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살짝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지우고 보시죠. 자, 보물의 재고 이론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시사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5번 시사점.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다. 여기 잘 보세요. 소득 Y의 증가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화폐 수요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P와 나머지 E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무시하시고 B가 있고 Y가 있고 R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죠. 자, 소득에 비례합니다. 소득에 비례.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여기 보시면 루트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를 잘 보시면 루트 속에 있으니까 자, 수평축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폐가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Y에 대해서 보는데 화폐 수요가 루트 속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무엇을 뜻하는데요? 하면은요. 내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할 때 처음에 화폐가 이만큼 필요한데 소득이 증가할 때 필요로 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규모의 경제는 이게 소득이 이만큼 증가할 때 화폐가 필요하잖아. 화폐 수요가 필요한데 화폐 수요가 처음엔 많이 있다가 점차 증가하는 게 작아져. 필요한 화폐 수요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 시 필요한 화폐 수요는 그거보다는 더 작게 필요로 하는 거야. 화폐 수요는 작아. 덜 필요 이렇게 쓸까요? 덜 필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아니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에 감소한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화폐를 보유하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자율의 감소함수 반비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R이 상승 시 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자, 기회비용의 증가로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 B가 거래 비용이거든, 수수료거든요. 아니, 내가 은행에 갈 때마다 수수료가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한 번 갈 때 많이 뽑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수료야, 수수료. 수수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폐를 많이 보유합니다. 아니면 여기선 꼭 수수료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ATM기가 없어.
그럼 돈을 뽑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 거래 규모가 커져서 명목이라는 변수는 당연히 커지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회 내 총소득이 일정한데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면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분배가 균등하게 되잖아요. 균등하게 되면 균등시 화폐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폐 수요는 커져. 이렇게요. 자, 밑에 박스에 사례가 있어. 거기 보세요. 아니, 소득 분배가 불균등해서 A가 100만 원 갖고 있고 B가 0원 있으면 오케이? 화폐 수요는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소득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0원이야.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는 10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50씩 이렇게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더 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자,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 한번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에서는요, 이 보물의 재고 자산, 재고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산을 우리가 골고루 보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산 선택 이론 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의 일반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래서 다시 개요를 한번 봅니다. 개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 소득에 비례하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 이자율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요. 요거를 확장시켜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요,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앞에서 봤던 보몰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를 위한 동기는 이자율에 영향 안 받는 게 아니라 재고를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 요거는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걸 그냥 단순하게 이자율의 마이너스인데, 토비는 이자율의 마이너스인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처럼, 자, 우선 첫 번째 1번 볼게요. 케인즈는 화폐 수요 이론에서 전부 채권, 전부 화폐,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화폐를 보유하거나 채권을 보유할 때 sum and sum 이렇게 일부씩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야, 너 화폐랑 채권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래? 100% 이게 아니라 뭐 7대3, 6대4, 5대5 이렇게 보유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화폐로 보유하고 일부는 채권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자, 3번은 채권을 보유할 때 장래 수익의 확률 분포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을 일반화시키게 되는데, 자, 그리고요, 위험 기피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비는 어떻게 화폐를 보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 자신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화폐를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내용. 자, 우선 거기 1번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 그러면 내가 약간 거기 보시면 동일한 위험이 똑같다라고 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을 보유하는 게 증가해요. 왜냐면 화폐 수요가 감소해. 여러분 생각해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내가 채권을 보유하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을 위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바로 대체 효과라는 거야. 대체 효과. 오케이.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거기 보시면 2번.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게 소득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자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보유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거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득 효과. 이자율이 올라가면 본드와 화폐에 대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대체 효과.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약간 대체 효과가 늘상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 효과 좀 삐딱선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화폐 수요는 감소하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데, 오케이? 만약에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삐딱선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간에 3번 바로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그걸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인 상식이 통하는 효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 이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관리나 그런 데서 자산을 구성하는 방법, 그거 얘기할 때 이걸 자산 선택,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해서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화폐 수량설 한번 볼게요. 화폐 수량설. 여러분, 화폐 수량설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화폐 수량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화폐 수량설 돼 있는데 그 앞에 신자가 붙었어. 그러니까 뭔가 추가된 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우선 1번 개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 자, 신화폐 수량설에서는 고전학파와 달리 화폐를 단순히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전학파는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아니, 그러면 거래적 동기만 강조하는 거야. 거래, 교환을 위해서 화폐를 보유한다. 교환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화폐 수량설은 통화주의야.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프리드만. 이렇게 쓸게요. 프리드만. 프리까지 쓸게요. 자, 프리드만은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하면은 거래적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뭐 밥을 먹거나 짜장면 먹거나 뭘 거래하려면 화폐가 필요하잖아. 그거는 당연히 있는데 개인의 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산, 웰스야. 이 부를 자산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자산을 구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화폐를 보유할 것인가, 자산 선택의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사람들에게 효용을 가져다 줍니다. 효용을 극대화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내용. 자, 그러니까 고전학파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거야. 근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아니, 고전학파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화폐 수요가 이자료에도 영향을 받거든. 근데 이자료에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앞뒤가 꽉 막혔어. 그래서 이자료에도 조금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안 받는다 그러면 너무 세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뭐 미미하게 영향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내용에서 화폐 수요 결정 이론 보시면, 자, 화폐를 왜 보유하려고 하는가? 자, 거기 보시면 실질적인 화폐 수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F 펑션 해가지고요. W가 뭐야? 개인의 부. 오케이? 인적 자산의 비율. 그리고 주식의 비율. 자, 주식 관련해서 이꼬띠 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수익률, 본드에 대한 수익률, 그 다음 거기 미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다가 선호,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W가 뭡니까 하면요, 거기 웰스, 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가 많을수록 화폐를 많이 보유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부 이렇게요. 자, H는 뭡니까 하면요, H는 휴먼 캐피털 해가지고 인적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본, 인적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비율. 여러분, 내가 물적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짜장면을 먹거나 할 때 뭐 이렇게 전자칠판, 책 이거 팔아가지고 당근마켓이나 중고에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 화폐화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자산을 보유할 때 물적 자본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그런 게 아니라 교육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밥 먹으려면 지식을 팔아가지고 뭔가 화폐화,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 인적 자본은 현금화가 어려워요. 유동성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현금화. 그 책에서는 보니까 화폐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화폐로 전환하는, 전환이 어려워요. 이해 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화살표 볼게요. 비인적 자산은 처분돼서 쉽게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인적 자산은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산 비율이 커지게 되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화가 안 되니까 유동성을 그래야지 우리가 거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된다? 예, 화폐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꼬띠 관련한 거기 주식의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주식의 수익률, 이꼬띠인가 보죠. 그 다음에 본드의 수익률이야. 그래서 얘는 채권의 수익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에 대한 수익률, 이게 다 이제 수익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율, 이게 여기 있어요. 예상 인플레. 여러분, 예상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아니,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상 인플레이션, 화살표 두 번째,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요. 아니,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를 덜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U라는 게 거기 보시면 어떤 개개인들에 대한 선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폐 수요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거를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죠. 자, 실질적인 화폐 수요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퍼머넌트 인컴, 항상 소득, 그리고 여기 수익률,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여기서 4번 볼게요. 개인의 부, 인적 자산, 그게 이제 뭉뚱거려서 항상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채권과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R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개인의 선호는 확 바뀌는 건 아니까 그건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실질 화폐 수요와 항상소득은 1:1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요. 화폐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 그리고 1 뭐 그런 식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해서 3번 신화폐 수량설의 특징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1번 볼까요? 고전화폐는 유통속도가 상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래를 강조하고 MV는 PY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유통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거야. 일정. 이해 가세요? 유통속도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화폐 수량설에서는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유통속도가 이자율에 영향 안 받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자율에 영향이 없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아니 요걸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 화폐 수요가 V분의 1 해서 PY고요. 거기 다시 보시면 마샬의 K 하는데 K가 일정한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좀 그렇지. 그래서 거기 위의 식을 다시 볼게요. 자, 실질적인 화폐 수요를 나타낼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속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자율만 쓸게요.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소득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그래서 마샬의 K라고 하면 얘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요. 항상소득.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자율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자율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유통속도는 이자율의 플러스 관계가 되고요. 마샬의 K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이렇게 유통속도의 역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케인즈 학파랑 비슷하죠? 케인즈는 이자율의 마이너스인데 맞아요. 그게 이제 공통점이야. 고전학파는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니 그럼 고전학파 배신하고 케인즈 아닙니까? 영향을 받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고 작다.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케인즈와 달리 프리드만은 화폐 수요에 이자율 탄력성이 영향을 받아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겠죠. 이자율 탄력성이 0은 아닙니다. 0은 아니야. 0이 되면 위에 이렇게 고전학파가 되는 거야. 0은 아니나 but 근데 영향에 받는 정도는 미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서 다시 5번 볼게요. 신화폐 수량설은 유통속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고전적 화폐 수량설과 차이가 있고요.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미미하기 때문에 V는 아예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4번에 보시면 고전적 화폐 수량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화폐 수량설, 현대적 화폐 수량설, 현대적 화폐 수량설이 이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씩 살짝 보시고, 자, 여기서는 명목국민소득 PY에 영향 받는데 여기서는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유통속도는 지불 관점에 있어서 일정한데 얘는 변합니다. 변하지만 약간 그 정도는 미미하다. 자, 관점, 화폐 공급 측면에서 관점이 큰데 요건 자산 선택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유통속도에 대한 얘기가 심층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뭐 다 볼 건 아니고요. 유통속도 결정 요인에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유통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얘 플러스라는 거 그거 정도만 하나 잘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뭐 각 화폐 수요와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화폐 수요 이론 잘 봤고요. 공급 잘 봤고요. 하니까 금융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